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전기 치료의 아주 흥미진진한 여정입니다. 우리 몸을 고치기 위해서 전기를 쓴다? 이 생각, 과연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훨씬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이거 진짜예요. 잘못 보신 게 아니고요. 고대 로마에서는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면 살아있는 전기 가오리를 머리에 턱 올려놨다고 합니다. 그 전기 충격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려 한 거죠. 이게 인류가 치료를 목적으로 전기를 사용한 거의 최초의 기록 중 하나라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좀 기이하고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방법이 오늘날 우리가 병원에서 만나는 그 정교한 의료 기술의 진짜 첫걸음이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 고대의 민간요법이 어떻게 현대 과학으로 발전해 왔는지 그 짜릿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우선 기본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전기치료가 정확히 뭘까요? 이 개념은 고대의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물리치료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분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요. 전기치료는 전기의 힘을 빌려서 우리 몸의 신경이나 근육, 조직과 소통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프다는 신호를 못 느끼게 막아주거나 힘이 약해진 근육을 대신 수축시켜주기도 하고 또 상처가 빨리 낫도록 돕기도 하고요. 정말 다양한 목적으로 쓰이는 아주 중요한 물리치료 방법 중 하나인 거죠. 그럼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이렇게 체계적인 과학으로 발전했을까요? 여기에는 몇몇 위대한 과학자들의 발견이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불꽃 튀는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이 타임라인을 보면 그 흐름이 한눈에 쫙 들어오죠. 고대에 우연히 발견한 것에서 시작해서 18세기에 갈바니가 개구리 다리 실험으로 생명체 안에도 전기가 흐르는구나 하는 생체 전기 개념을 발견합니다. 곧바로 볼타가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배터리를 발명해냈고요. 19세기로 넘어가서는 패러데이가 교류, 즉 AC의 원리를 밝혀내면서 치료의 가능성을 확 넓혔습니다. 이 모든 발견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20세기에 들어서야 드디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체계적인 전기치료로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20세기가 되면서 과학자들은 그때까지 쌓인 원리들을 바탕으로 목적에 따라서 아주 특화된 치료법들을 개발하고 표준화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그냥 전기를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어디에, 왜, 어떻게 라는 정확한 목표를 가진 정밀한 치료가 가능해진 거죠. 지금 병원에서 가장 많이 쓰는 4가지 치료법을 간단히 한번 볼게요. 텐스는 아마 제일 흔하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리치료 받으러 가면 붙여주는 찌릿찌릿한 거요. 이게 통증 신호를 뇌가 못 느끼게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요. NMES는 오랫동안 안 써서 약해진 근육이 줄어들지 않도록 강제로 수축 운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FES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마비된 근육을 움직여서 환자가 직접 걷거나 물건을 잡는 걸 도와주고요. 마지막으로 IFC는 두 종류의 전류를 교차시켜서 피부 저항을 뚫고 더 깊은 조직까지 치료 효과를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목적에 따라서 원리가 다 제각각이죠. 자, 그럼 과거와 현재를 봤으니 이제 미래를 봐야겠죠? 이미 자리를 잡은 이 기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5가지 핵심적인 최신 동향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통증 조절은 어떻게 진화하고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맞춤형입니다. 예전엔 그냥 아픈 곳에 붙였다면 이젠 통증의 종류, 그러니까 갑자기 삐끗한 급성 통증이냐 아니면 오래된 만성 통증이냐에 따라서 주파수와 강도를 아주 정밀하게 조절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전기치료만 딱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운동치료랑 결합해서 뇌가 통증을 인식하는 회로 자체를 바꾸는 훨씬 더 근본적인 치료로 발전하고 있어요. 둘째, 마비된 몸을 움직이는 방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건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FES가 그냥 근육을 움찔하고 수축시키는 수준이었다면요. 지금은 환자가 자, 걸어야지 하고 생각하는 바로 그 타이밍에 딱 맞춰서 전기를 자극해줍니다. 뇌의 의도와 실제 움직임을 일치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뇌가 움직이는 법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다시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한층 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바로 신경 조절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어요. 이건 단순히 근육이나 통증 같은 증상에만 집중하는 걸 넘어서 문제의 근원인 뇌와 신경계에 직접 개입하는 겁니다.
우리 신경계는 계속 변화하고 적응하는 가소성이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바로 이걸 이용해서 잘못된 신호는 바로잡고 필요한 연결은 강화시키는 말 그대로 뇌의 회로를 리모델링하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네 번째 트렌드는 이제 우리 생활 속으로 성큼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홈케어의 대중화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병원에 있던 커다란 장비들이 이제는 작고 스마트한 웨어러블 기기로 변신했어요. 덕분에 집에서도 아주 편하게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치료사의 역할도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기계를 조작하는 기술자에서 환자가 집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자이자 코치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근거 중심의 안전성입니다. 특히 집에서 쓰는 기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이거 효과 좋아요 라는 막연한 말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질환에 어떤 강도와 주파수가 가장 효과적인지 명확한 과학적 근거를 요구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역시 안전이죠. 그래서 이 금기증, 그러니까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경우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몸 안에 심장박동 조율기 같은 걸 넣으셨거나 암 같은 악성 종양이 있는 부위, 또 혈전 위험이 있는 곳에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따라온 이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고대의 우연한 발견에서 시작됐던 작은 불꽃이 어떻게 현대의학의 정밀한 도구가 되었는지 그 큰 그림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결국 전기 치료의 역사는 우리 몸이 하나의 거대한 전기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 시스템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온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현상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이 우리 몸을 이해하고 제어하는 강력한 기술로 발전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단순히 통증을 없애고 마비된 근육을 움직이는 걸 넘어서 우리 몸의 전기 신호를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게 된다면 과연 인간 능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어쩌면 미래는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짜릿할지도 모릅니다.